자, 그럼 한번 들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순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거짓말을 딱 하잖아요. 결국 마지노선이 허물어져서 아빠나 엄마한테 털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아까는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잘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괜찮은데 아까는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언성을 올리면서 호랑이상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까지가 들겠죠. 아,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하나는 아, 앞으로 만약에 내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자, 끝까지 거짓말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다 참말을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너무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말을 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경우에도 부모가 과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가 그래서 부모가 너 앞으로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훈육과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지혜롭지.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네. 주제가 거짓말 관련된 심리인데 왜 이 세상에 세 가지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 세 가지가 공짜가 없고 음, 그 다음에 비밀이 없고 음, 그 다음에 정답 없다. 이게 이제 세상에 없는 세 가지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이제 비밀이 없다. 이거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는 거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선이든 뭐 고의든 관계없이 살아오시면서 거짓말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네. 네. 그래서 세상에는 뭐 거짓말 한 번 안 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죠. 아닌가요? 그렇죠. 혹시 각자가 뭐 고의성을 가졌던 비고의성으로 했든 거짓말했던 기억 한 가지를 오픈해도 될까요? 개인정보 최대한 안 나타나게? 최근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거짓말을. 일단 뭐 엄마가 오빠 거 남겨놨던 음식 먹고도 안 먹었다. 어릴 때. 치열했잖아요, 먹는 게. 그때 그 시절에. 누가 먹었어? 몰라? 아주 자연스럽게. 네. 저는 제 이야기는 아니고 형님 이야기인데 어렸을 때 아주 두메산골에 살았대요. 그러니까 냉장고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이제 오이나 뭐 그 쭈끼니라 그러잖아요. 애호박 이런 거를 이제 키우셔가지고 특히 오이 같은 경우에 이제 냇가에 그 물 고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갖다 띄워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원하잖아요. 여름 같은 경우에 그거 갖다가 하면 이제 오이 냉채 뭐 이런 걸 하는데 어릴 때 이제 형이 살 때 군것질 거리가 없잖아요. 냇가에 딱 갔더니 오이가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 먹고 난 다음에 거기서 딱 멈추면 괜찮은데 다 먹은 거예요. 몇 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게 점심 때 있는 줄 알고 거기를 가가지고 딱 보니까 오이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을 다 이제 집합을 했겠죠. 집합!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어머니가 화가 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누가 저기에 있는 오이 먹었냐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형이 내가 먹었다고 그렇게 이제 이실직고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반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이 먹은 거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쭈끼니까지 먹은 놈 누구냐고. 그러니까 오이하고 쭈끼니하고 다 섞여 있었는데 다 먹은 거예요. 그래 다 오인 줄 알고 그랬던 이야기를 제가 형한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먹었다고 오리발 내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먼지 나도록 혼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다른 분들은 혹시 거짓말과 관련돼서 자기 에피소드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든 그런 게 없는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네, 요즘에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우선은 내담자들이 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를 알겠는데 끝까지 음, 모른 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해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그때 아는 척을 하시는지 어쩐지 되게 좀 갑자기 궁금해져. 제일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너무 최근에 어떤 아이의 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만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이가 먼저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먼저 오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해맑게 웃고 하는 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의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하늘나라 간지 채 일주일이 안 됐던 상황에서 저를 만난 거였는데 너무 일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색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들고 좀 여러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거짓말인 게 티가 나는데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게 맞나라는 고민이 그러면서 조금 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저 같은 경우는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엊그제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나 들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끔찍하게도 이제 40대 부부가 살고 아들 둘이 있는 집인데, 이 남편이 아내하고 자녀 둘을 집에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뭐 다중인격이 속에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PCLR 검사도 하고 막 사이코패스 검사도 다 했는데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정상인데 이제 이 사람이 잡히게 된 배경이 뭐냐면 신고자가 누구냐면 남편이에요. 자기가 저녁 먹고 PC방 갔다가 자정쯤 왔더니 아내하고 아들 둘이 이렇게 막 피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에다가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처음에는 내 아내하고 두 자녀가 피 흘리고 있어요 이랬다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물증 때문에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범인으로 잡혔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약간 직장을 다니다가 잘 인생이 안 풀리면서 좀 사람이 성격적으로 좀 날카로워지고 포악해졌나 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빠가 집에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이 녹음을 하는 습관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날 아빠가 저녁 먹고 나갔던 건 사실인데 들어올 때 CCTV가 안 잡히는 위치로 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첫째 아들이 PC게임을 하면서 두려우니까 이 녹음기를 딱 틀어놨는데 아빠는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하여간 사람을 그 망치로 죽이고 이제 칼로 이제 확인 찌르기까지 다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처음에 이제 그 119에 들어온 그 제보를 딱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가족들이 외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도 자기 가족이 죽은 거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수용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렇게만 통화를 하지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자기가 죽음을 이렇게 딱 낙인을 찍거나 진단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의 방어 기제가 있는데 녹음까지 되어 있으니까 경찰이 결국은 그 현장 조사를 하면서 모든 물건을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 아예 핸드폰이 있네 해서 우연히 딱 만졌는데 그게 딱 켜지면서 15시간 동안 녹음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30개의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 파일을 다 눌러보니까 아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첫째 아이가 그걸 켜놨는데 이제 완전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빠가 첫째 아들부터 죽이면서 혼자 독백하는 내용 그리고 막 때렸으니까 그게 녹음이 되고 둘째 아이는 샤워 중이었는데 너 빨리 욕실에서 나와 해가지고 하고 아내는 잠시 외출시켰다가 들어오니까 또 살해하고 했던 게 이제 하니까 경찰은 이거 빼박이잖아요. 녹음이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끔찍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사람 심리가 그렇구나. 가족이 정말 숨이 끊어졌어도 그걸 참 직면했을 때 인정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좀 이상해요. 빨리 저 119 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수사 경찰에 의하면 그게 정상이래요. 왜냐하면 내 가족이 의사가 아직 진단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의 내담자도 저는 그런 심리가 아닐까. 팩트는 언니가 죽었어도 이미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도 내가 수용을 아직 못하면 선생님한테는 이제 뻥을 칠 수가 있겠죠. 뭐 우리 언니 아직 잘 있어요. 뭐 이렇게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팩트 폭행보다는 그냥 모른 척 하겠다. 다른 선생님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힘든 일 없나 물어볼 것 같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별일은 약간 없어. 그날 한 번 더 체크하는. 유도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유도라기보다, 그렇게 어, 물어봤더니 제일 걱정되는 게 수학여행이 걱정돼요. 언니보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수영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네. 어쨌든 뭐 상담사가 알지만 굳이 그걸 뭐 팩트 폭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중에라도 자기가 내가 개인 선생님한테
진실을 이야기 안 했구나 하면 언젠가는 고백이나 또는 뭐 자백을 하겠죠. 그래서 거짓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물론 가장 이제 사악한 것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외에도 거짓말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타인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짓말도 있고 또 거짓말을 했을 때 생기는 이득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 예? 뻔히 아는 팩트지만 뭐 기억 안 난다 그런다든지 뭐 모른다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중에 다 세상에 비밀 없는데 그런 게 뭐냐면 내가 그거를 말을 해버리면 오히려 내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권력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잖아요. 그럼 뭐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쫓게는 자기네 어떤 정치 집단 안에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의 종류가 있는데 가장 사악한 것은 하여간 고의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뭐 허언증도 그렇고 작과증도 그렇고 네. 아, 저도 내담자 중에 제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음,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내가 어떤 질문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분이 아니라고 하셔서 근데 그런 좀 약간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 그 질문을 했던 건데 그분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제 이제 추측이긴 하지만요. 이분이 이제 거짓말 하거나 말을 하고 싶지 않나 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래 이 부분에서는 존중해 줘야겠다.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그 뒤로 질문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않았는데 이분이 좀 상담을 오래 하셨던 분인데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저한테 선생님 그때 그 질문하셨을 때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길래 저 전혀 안 궁금했다. 말씀 안 하시길래 말씀하시기 싫으신가 보다 해서 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그게 아직 저와의 이제 신뢰감이 형성이 어느 정도 지금은 돼 있는 상태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자기가 솔직히 그렇게 오픈하기가 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계속 신경이 쓰였대요. 자기가 저한테 아니라고 그렇게 거짓말했던 게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안 건드렸는데 그분이 그 자발적으로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탐색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사실 사람들이 뭐 잘한 일이든 잘못한 일이든 어쨌든 특히 이제 잘못하거나 뭐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감정 노동이 굉장히 세거든요. 남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거짓말하고 잘 들키거든요, 여자들한테. 그러지 않나요? 그죠. 남편들이 잘 들거든요, 오면. 왜냐면 남자들은 이 디테일에 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내가 충분히 상대방 속일 수 있고, 이거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그 확정 편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감정 노동하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봤을 때, 저 사람 좀 뭔가 좀 어색하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거동이 수상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표정이 좀 이상하다 이러면 들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거를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표정을 감춘다거나 이런 거를. 그래서 거짓말 해놓고도 많이 들킨다고 하는데 또 여성들은 그 본능적으로 육감적으로 그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촉이 되게 세거든요, 여성들이. 그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약자였잖아요. 그죠? 뭐, 물리적으로도 약자, 그 다음에 인권적으로도 약자이다 보니까 이제 약자들이 굉장히 이 안테나가 민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둔감하면 그냥 먹히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로 따지면. 그래서 그 힘이 약한 동물일수록 굉장히 그 민감성은 높거든요. 중요한 거는 민감성과 기억력은 또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사슴의 기억이 3초라면서요. 그 사자한테 쫓기면 일단 안전거리 밖으로 벗어나면 내가 왜 뛰었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 동물의 세계는 그렇다고 하는데 여성들이 약자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촉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사람의 표정을 읽어낸다거나 또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뒤에 숨어 있는 행간 이런 거를 읽어내는 게 남성보다는 훨씬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훨씬 그 뭐라고 할까요? 진실과 거짓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에, 찾아내는 촉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빠는 속여도 엄마는 못 속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들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꼬치 묻잖아요. 그 어디선가 이게 스텝이 꼬이거든. 그냥 진실은 큰 왜곡성 없이 일관되게 쭉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거짓말은 계속 이 방어 기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는 스텝이 딱 꼬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억이 흐릿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때 일인데 자기가 기억을 잘못해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었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그것도 뭐 엄밀히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거짓말에는 또 기억력이라고 하는 거가 또 이런 기제가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그럼, 이게 거짓말 주제는 아닌데, 옛날에 이제 심리학에서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데, 큰 사고가 이렇게 났어요. 큰 사고가 난 장면을 보여주고, 이 사람한테 그 말의 표현만 다르게 했던 거예요. 이제 사회자가 지금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 당신은 무엇을 보았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차가 사람이 부딪히기 전에 사고까지는 안 가고, 차가 부딪히기 직전에 이제 장면까지였는데, 그 사람의 기억은 그 앞에 단어에 너는 앞에 엄청난 사고를 봤는데 무엇을 봤냐 했더니 이 사람은 이게 거짓말은 아닌데 자기가 본 화면을 그렇게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방금 어떤 사람이 차에 치였는데 그 사람이 튕겨서 나갔다. 어떤 사람은 뭐 피를 흘렸다. 그게 그 사람의 기억이 잘못된 게 아니고 거짓말이고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지만 그 사람의 앞에 단어가 방금 본 장면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랑 방금 엄청난 사고의 장면이 있었다. 무엇을 보았느냐에 그 사람의 단어의 한마디로 이 사람의 기억에 내가 예전에 보았던 충격적인 자동차 사고의 장면이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말을 할 수도 있고, 실제 지금 화면에서 본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이 내 기억 속에 떠올라서 그것을 마치 본 것처럼 약간 착각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보고 나서 정확히 차에 멈춰서 사람의 사고는 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실험자들도 계셨지만 자기의 기억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거 그리고 앞에 사회자가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억 속에서 대답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본 장면을 덧붙여서 크게 부풀려서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봤다고 순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실험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네. 피암시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암시성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는 그 영역이 수사에서 피암시성을 자꾸 주면 사실 피의자가 없었던 것도 있었다고 그러고 있었던 것도 없었다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도신문 할 경우에 피암시성에 의한 거짓말이 많이 생겨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피암시성이 되게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 놀이동산에 가서 이제 엄마랑 예를 들어서 길이 어긋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경우 흔하지 않지만.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단 1분이라도 아이가 눈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앞이 캄캄하겠어요. 아이도 캄캄하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아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 말이야, 저기 뭐야 화장실 앞에서 놓쳤는데 엄마가 막 눈이 캄캄해가지고 진짜 하늘 무너지는 줄 알았어 했을 때 아이가 이 정확하게 정량적인 이야기를 안 해주면 내가 1분 잠시 떨어져 있었던 걸 1시간으로 느낄 수도 있고 막 하루처럼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곡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 진술 받을 때 굉장히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가 이 상담 분야가 피암시성에 의해서 상담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상담에서 항상 질문을 뭐로 던지라 그래요? 개방형으로 던지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떠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때 우울하셨죠? 이러면 우울이란 게 벌써 암시가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울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럼요. 내가 얼마나 우울했는데요. 그때 화나셨죠? 그러면 그럼요. 얼마나 화났는데요. 내 남편은 엄청 화냈어요. 내 아내가 엄청 화냈어요. 근데 상대 배우자한테 하면 저 화낸 적 없는데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처음에 그 피암시성을 딱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배우자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그분이 그때 좀 슬펐죠. 아, 슬펐구나. 어느 정도 슬펐어요. 이렇게 해서 디테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아, 저런 일 겪으면 얼마나 화가 날까. 그러니까 화 엄청 나셨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 이제 공감이 아니라 피암시성을 딱 던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분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고 이 부부가 퍼즐을 맞출 때 나 화낸 적 없는데? 왜 화냈다 그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피암시성에 의한 거짓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뭐 수사도 그러지만 상담에서도 그래서 항상 개방형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배우자는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개방형으로 계속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날 때렸어요. 그러면 몇 대 맞으셨어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때리셨겠네. 아내가 고함 질렀겠네. 먼저 암시를 줘버리면 아니었던 것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에 뭐 다양한 심리 그런 컨텐츠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뭐 가폭을 당했다. 그러면 이제 가폭과 관련된 막 컨텐츠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팩트와 각색이 막 섞이는 거예요.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부부가 오든 가족이 왔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 저 사람 왜 저렇게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왜곡되어 있거나 그러겠죠. 그래서 상담에서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문장 검사가 좋은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암시성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저거잖아요. 투사적 검사잖아요. 그러니까 투사 검사가 뭐 객관 검사에 비해서 뭐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객관적 검사가 피암시성을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사적 검사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나. 다만 분석이 좀 정성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분석하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는 약간 위험성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근데 주제가 거짓말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렇게 하얀 거짓말, 뭐 이렇게 검은 거짓말이라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맞다. 내가 거짓말 한 거 맞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너를 위해서 한 거짓말이다. 너를 배려해서 한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저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하얀 거짓말도 필요하고,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저도 방어를 해야 되기 위해서 필요하긴 한데, 그런 것들을 가끔 생각해요. 아니, 하얀 거짓말이란 이 적정선이 어디까지인가 봐요. 나한테는 상대방을 위해서 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이 그 받아들일 입장에서 그게 하얀 거짓말이라고,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서 감추려고 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얀 거짓말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느 적정선이 정말 하얀 거짓말이 될까 하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각이 났네요. 근데 그 적정선은 하얀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집에 식사 초대를 갔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별로 내 입맛에 안 맞아요. 솔직히. 근데 그쪽 집에서는 얼마나 땀 흘려가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대충 해가지고 하는 집 아닌 이상은? 그러면 빚만이 났다나, 맛있어요. 수고하셨네요. 이거, 물론 영혼을 담아서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의례적인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대편은 자기 음식 솜씨야 자기가 잘 아는 거지만, 거기서 굳이 팩트 폭행해서, 이거 왜 이래 짜게 하셨어요? 이거 내 입맛 아니네. 이랬을 때는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심지어 사온 음식으로 상을 차렸다 하더라도. 거기서 이거 사온 거에 이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 많이 났다나 우리는 하얀 거짓말
평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직장이나 뭐 어디 모임 갔는데 저 사람하고 말 섞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와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뭐 미주알고주알하면 거기서 딱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어보는 피곤한 사람이 있으면 딱 미리 차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잘 지냈어 이러고 끝내버리거든요. 잘못 지냈어도 그런 게 다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피곤하니까 저 사람은 말 많이 섞지 말자 이러면서 딱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대편이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아유 내 음식 잘했다고 하네 하면서 착각해서라도 기분 좋으면 하얀 거짓말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건데 나는 진짜 선이든 악이든 하얀 거짓말인데 상대편이 왜 사실대로 말 안 하세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저는 이타적 이게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또 이제 이타적 거짓말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뭐 배려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관계에 진심이지 않을까. 그 사람 관계를 오랫동안 잘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하얀 거짓말 이타적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짓말은 어떻게 보면 또 마땅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유머가 굉장히 그 고급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머를 가만히 보면 거기에 약간의 그 거짓말적인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안 그러세요? 유머를 해보다 보면, 뭐 어떤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성이 되게 예쁘게 외모를 꾸미고 왔다. 근데 사실은 뭐 그렇게 꾸민 거는 꾸민 거지만 별로 아니다 싶을 때 우리가 너 꾸며봤자 일명 뭐 호박에 줄 끈다고 수박 떼자 이러면 사실은 너무 건 직격하는 거고, 살짝 그거를 그 유머 감각을 담아서 살짝 돌려까기 한다고 할까요? 엊그젠가 뭐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유명한 저기 국민 연예인이 유땡석 저 양궁 선수들 나오는 그거 있더라고요. 뭐죠? 놀면 뭐하니? 뭐 이거였나? 거기 보니까 뒤에서 연예인 그 패널이 유땡석 치열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딱 꼬집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예능이니까 다 웃고 넘어가겠죠. 평소에 만약에 예능 아니고 진지하게 받으면 기분 나쁘죠. 솔직히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치열을 어긋나게 했겠어요. 어릴 때 교정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부모가 낳아준 거고. 근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웃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죽자고 덤빌 필요는 없지만 팩트 폭행이면서도 약간 유머 감각을 담아서 치열이 고르지 못하니까 화를 쏘면 삐딱하게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웃어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쁘게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인격 살인이 될 수 있지만 또 좋게 보면 뭐 전혀 인과관계는 맞지 않지만 유머적으로 봤을 때는 치열이 삐딱하니까 화살도 삐딱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식의 맥락은 또 되기 때문에 유머 속에도 어떻게 보면 진실도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거짓도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래 유머라는 게 약간의 돌려까기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 옛날에 국어학자 중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제가 알기로 최연배 선생님인가? 이분이 모든 한글, 단어들을 한글로 풀어 쓰자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그러면 한자잖아요, 한자. 그거를 스스로 가는 차, 이런 식으로 다 풀어 쓰는 거예요. 옛날에 코너킥 그러면 영어니까 한국말로 구석차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요즘은 그 고속도로에 노변이라고 합니까? 그 차선 바깥에 약간의 여유 공간을 어깨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한 번은 최연배 선생님이 모임에 늦게 왔나 봐요. 늦게 왔더니 다른 학자들이 살짝 돌려가게 했대요. 스스로 가는 차 타고 오냐고 늦었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한국말 다 풀어 쓰는데 그걸 반대로 이렇게 반사식으로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유머를 그렇게 쓰면 사실은 그 사람을 약간 돌려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머가 확실히 좀 고급 방어 기제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세요?
제 주변에도 조금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별로 이렇게 오래 알지 못하신 분이긴 했는데, 성격도 굉장히 좋으시고, 밝고, 쾌활하시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남들 배려심도 있어 보이시고, 어쨌든, 다방면에 좀 좋아 보이시는데, 이분이 약간 습관적으로 좀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본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알다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인간관계가 조금 많이 피상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생각하기에 이분은 인간관계가 피상적일 수밖에 없겠다. 누구나 친해질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의 깊이를 알고 나면 이 사람을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내가 됐던 내 주위 사람이 됐던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뭐 친구 생겼어, 누구 만났어,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 못 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주위 분들 보니까 인간관계 나이가 꽤 있으신 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친분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주위 사람들도 그분을 조금 안타까워하시긴 했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알면 본인도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하겠어?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우리한테 사기를 친다든지 어떤 뭐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고 진짜 사소한 거짓말.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내면에 다른, 내가, 뭐,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거짓말을 모르고 하시는지, 일부러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짓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긴 하시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 와, 재밌다. 어머, 그런 정보가 있어. 그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들으면은, 어쨌든 자신한테 집중을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거 아닌가. 되게 외로우신 분인데 그렇게 거짓말로 이슈를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의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벌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딱 나르시스가 생각나는데 자기애성. 자기애성이 높아서 그죠? 그거는 이제 관계분보다 본인 성격 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약간 자기애성 나르시즘에서 그냥 자기 만족처럼 그렇게 일상처럼 하시는 분은 저는 그냥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즘은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간 좀 어울려서 좀 지내야 되고, 또 사회성이 또 강한 사람을 조금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좀 친근하게 본다든지, 또 그래서 남들과 또 살다 보면은 또 남들과 또 잘 어울리기 위해서 좀 꾸며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꾸며진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땐 뭔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사회생활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이런 강박적인 부분들도 아마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진화 심리학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진화 심리학에 이게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거짓말을 하는 아동들이 뭐 3, 4세부터는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지가 그만큼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이 거짓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짓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결과물들이
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거짓말도 습관이거든요. 모든 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복하면 습관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거짓말하지 않기를 당연히 바라겠죠. 그죠? 그런데 의외로 부모가 자녀들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순간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거짓말을 딱 하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 마지노선이 허물어져서 아빠나 엄마한테 털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야, 너 아까는 거짓말했지만 그래도 참말해서 잘한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넘어가면 괜찮은데 아까는 왜 거짓말했어 하면서 언성을 올리면서 호랑이상이 딱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 가지가 들겠죠. 아, 앞으로는 거짓말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또 하나는 아, 앞으로 만약에 내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는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자. 끝까지 거짓말로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다 참말을 했을 때 부모의 반응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참말을 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답변이 아닐 경우에도 부모가 과한 반응을 보이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너 앞으로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훈육과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게 자꾸 그걸 유도한 거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부 사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부부 사이도 남편들도 거짓말 많이 하거든요. 돈 쓴 거라든지 뭐 이런 거 옛날에 막 보증서 준 거 이런 거 속였다가 다시 집 날리고 막 이런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진실 카드를 딱 꺼내면 당연히 아내 입장에서 열받죠. 뚜껑 열리죠. 박박 이러거든요. 그럼 나중에 남자들은 어떤 심리를 갖냐면 아유 내가 참말을 해도 혼나고 거짓말하면 또 그거 들키면 혼나고 그러니까 더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려고 해요. 자기가 불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부간의 어떤 대화나 이런 시스템이 안 좋으면 또 거짓말하면서 살으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 게 있잖아요. 내부 고발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도 입 꾹 다물고 침묵하는 게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아니면은 A를 알지만 A 대신에 B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무슨 청문회를 하거나 뭐 조사를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 퍼즐 맞추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결국 들키지만 않으면 죽을 때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살겠죠, 그 사람은. 그래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도 이야기를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둘러대거나 하면서 거짓말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폐쇄적인 사회일수록 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도 오픈 마인딩이 돼 있냐 아니면 반대로 폐쇄적이냐에 따라서 거짓말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죠? 속이는 기분. 속아주기도 하지만 뭔가 손해볼 것 같고 속이는 기분에 사실 좀 배신감? 그런 걱정도 앞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누군가 나를 좀 속였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짓말도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는 거는 하얀 거짓말에서 괜찮고 상대방이 하는 거는 진짜 거짓말이고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 제가 한 거짓말은 왜 이해 못해줘 그런 느낌인데 상대방이 하는 거짓말은 무조건 나쁜 거짓말이라고 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짓말이 내가 하는 그 실질적인 그런 거지.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남들도 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 나쁜 거죠. 나도 내가 하고 있으면서. 근데 나도 내가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하기 싫은. 사람들 중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 내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보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만만하게 보이나? 저런 거짓말에 내가 이렇게 무슨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넘어갈 거라고 그렇게 나를 우습게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그게 더 기분 나쁘거든요. 거짓말 그 자체보다 누군가가 나를 좀 어떻게 보면 그게 비인격적인 거잖아요. 너 내 손 안에 있는 손오공 정도 돼. 내가 이렇게 그럴싸하게
혀를 놀려도 너 거기에 낚일 거야.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도 습관적이든 비습관적이든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씨알도 안 먹힐 사람한테 거짓말 할까요? 안 그래요?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아이 녀석이 부정적하게 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뭐 두려움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녀석이 진짜 부모를 아주 그냥 뭐 봉으로 하나? 뭐 이런 거죠. 자기가 머리 좀 굴리면 부모 정도는 살짝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부모 입장에서는 자존감과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런 거는 뭐 그 거짓말 자체의 어떤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거짓말을 듣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렇게 만만해? 내가 그렇게 무서워? 뭐 이런 거가 깔려있든 안 깔려있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제가 상담해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나가서 뭐 부적절한 관계 맺고 이런 것도 기분 나쁘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딱 발각됐을 때 사실과 진실과 이런 게 드러나야 되는데 계속 거짓말로 자기를 쉴드 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분노도 있지만 뭐냐면 자기가 저렇게 말로 후리면 내가 거기에 그랬구나 저랬구나 그게 맞구나 이렇게 속을 거라고 저 사람 믿나? 이것 때문에 분노하더라고요. 실제로는 내용보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만큼 내가 어리숙하게 보이거나 내가 만만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날 막대해도 된다는 그런 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라고 하는 게 나만 선의가 있으니까 너도 무조건 선의로 받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상대방이 있는 거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건데 아무리 내가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이 불쾌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해야 될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직업적으로 국회에서 청문회하고 이러면 이렇게 좀 보거든요. 보면은 그 말의 내용보다 왜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태도가 불량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거기서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걸 침묵하거나 말을 이렇게 돌려깔 수는 있는데 아주 뻔뻔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뻔뻔하게.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그러면 2 그러면 되잖아요. 아니면 뭐 가만히 있든지. 근데 3이라고 한다든지 5라고 한다든지 이러면서 현혹하면서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꼭 뭐 1 더하기 1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럴 때 약간 공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외국도 이렇게 보면은 거짓말 때문에 발생되는 사건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클린턴 대통령도 뭐 거짓말 많이 했고. 근데 마지막으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킬 때 얼굴이 붉어지거나 표정이 좀 미세하게 요동치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눈을 안 맞추거나 또는 손으로 코를 많이 만진다 그러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피노키오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코가 점점 길어지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생리학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코 점막에 어떤 물질이 나온대요. 그 거짓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를 자꾸 손이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왜 클린턴 그 루이스키하고 그 스칸들 났을 때 청문회 할 때 그 클린턴이 코를 자주 만지거든요.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건 눈을 안 맞추는 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죠? 아니면 말을 떨거나 뭐 입술을 떨거나 아니면 손을 좀 떨거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네, 안 그럴까요? 맞아요. 이게 신체적으로 우리가 신체 지금 제 표정이나 제 몸 행동에서까지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심리학에서도 말하기를 이렇게 지금 공생이 말씀하셨기처럼 눈동자를 안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진짜 있었던 기억 속에 이야기를 할 때는 눈동자가 오른쪽을 향한대. 오른쪽을 향해서 맞아. 내가 어저께 뭐 먹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이게 없는 가상의 얘기를 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상의 이야기를 꾸며서 너 어제 뭐 했어? 그런데 가상의 이야기를 꾸미려면은 눈동자가 왼쪽으로 올라가게 된대요. 네. 그렇다고 또 주위 사람들 얘기할 때 눈동자만 너무 보시지 마시고. 눈동자 봐야죠. 예. 저는 유학 갈 당시에
비자 받으러 가는 게 가장 스트레스거든요. 2년 단위로. 네. 그러면은 그 외국인 관리하는 데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학적을 갖고 있느냐와 두 번째가 여기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거든요. 경제 조건이.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연장하러 가면 그 직원들이 진짜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묻거든요. 그때 이제 시선을 회피하면서 답변을 하면 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 기록을 해놓겠죠. 네, 특히 독일 사람들은 기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기록, 2년 후에 가면 그 기록을 보고 새로운 직원이 또, 연마는 좀 세밀하게 봐야 되겠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쏘는 그런 메시지도 강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게 이제 시선을 회피한다는 거죠. 회피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게 또, 직업적으로 훈련이 잘 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도 아주 태연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거짓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번 해봤는데, 아까도 상담과 관련해서 이야기 잠시 나왔지만, 사실 뭐 내담자들이 와서 상담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뭐 진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상담사하고의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진실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은 하면서 사는 게 세상인데, 그게 이제 고의성과 습관성 이런 거는 사실 병적이고, 그런 분들을 상담사가 상대한다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가 않죠. 뭐 그게 막연히 도덕윤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또 습관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칠까요? 인생 살면서 적당한 거짓말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하게, 네. 네. 뭐든지 적당히. 네, 너무 참말만 하면 또 세상이 좀 뻑뻑할 수 있죠. 네. 뭐 좋은 거짓말도 많잖아요. 상대방 칭찬해주는. 그렇죠. 뭐, 예,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네. 예쁘게 꾸미고 왔으면 예쁘다 그러는 거고.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상담사 수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한 2주간 사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무더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